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사 신육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8번째 시간으로 대인배상 1, 이제 본격적인 자동차보험 보통 약관사항 각 담보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대인배상 1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배상 1은 이제 우리 흔히 책임보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에 해당하고요. 자, 도로에 나와 있는 모든 차들은 원칙적으로 대인배상 1 정도까지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담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이제 사회생활에서 보시면 자동차 보험료 중에서 구성되는 비율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자차 담보 비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이 대인배상 1이에요. 그만큼 보상의 범위도 넓고 보상해 줘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특별한 규정,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한보험인 대인배상 2에 비해서 유한보험인 대인배상 1의 보험료가 훨씬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대인배상 1의 특징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학습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요. 자, 우리가 책임과 관련된 보험들, 그리고 어떤 것을 보상해 줄 것인가 하는 보험들에 대한 학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인가 라는 것이죠. 제가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누수사고가 났다면 제 아무리 화재보험 금액을 여유 있게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결코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이고요. 제가 이륜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집에 자가용으로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그 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이제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것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한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대인배상 1에 보상하는 손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자, 생각보다 저에게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인배상 2는 운행자 책임을 보상해 주진 않는가요? 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바로 대인배상 1에 보상하는 손해와 대인배상 2에 보상하는 손해를 미처 비교해서 학습하고 정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과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찬찬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인배상 1에 보상하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손해보장법상 운행자가 지는 운행자 책임을 보상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학습할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운행자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대인배상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같은 운행자 책임을 지는 무단 운전자나 절취 운전자를 위한 대인배상 1 보험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뒤에서 학습하실 피보험자, 기명, 친족, 사용, 승낙, 그리고 보유 피보험자라는 피보험자가 운행자 책임을 질 때 비로소 대인배상 1이 작동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대인배상 1에 보상하는 손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서 자배법 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배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한 의무보험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대법원도 대인배상 1의 보상 범위는 자동차 보유자의 자배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한정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 밑에 이제 바로 판결문 사건 번호가 954-22740 판결에서 대인배상 2 약관에 의해서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의 범위는 대인배상 1과 달리 자배법상
자동차 보유의 손해배상 책임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대인배상 2와 대인배상 1에 보상하는 손해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인배상 1은 이제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바로 자배법상 보유자인 피보험자가 지는 운행자 책임만을 보상해 준다.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중에서 보유자인 피보험자가 지는 운행자 책임만을 보상해 준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이제 시간에 학습을 하시겠지만 대인배상 2에 보상하는 책임은요. 보상하는 손해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비롯한 모든 법률상 책임을 보상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이라는 이제 조건이 붙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법률상 책임의 범주로 본다면 대인배상 2에 보상하는 손해가 훨씬 커지겠죠. 예, 훨씬 커지겠죠. 자, 따라서 대인배상 1에 보상하는 손해는 보유자인 피보험자가 지는 운행자 책임만을 보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는 손해는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데 다만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운행자 책임도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고요. 민법상 책임도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고 채무불이행 책임, 국가배상법상 책임, 우리 이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우리 아파트에서 앞에 부분 파트에서 학습하셨던 법률 관계, 그 중에서도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 바로 대인배상 2고요. 대인배상 1은 거기서 학습하셨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만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라는 부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딜레마적인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제가 대인배상 2와의 관계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목차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PPT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대인배상 1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차량, 원칙적으로는 차량은 아니었고요. 자, 대인배상 1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는 당연히 대인배상 1을 가입해야 되고요. 건설기계 관리법상 구정건설기계도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데 건설기계 관리법상 구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들도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 자동차 보험사 입장에서는 구정건설기계도 보험으로 받아주는 마당에 다른 구정건설 이외에 다른 건설기계들도 그냥 이렇게 보험 가입을 허락해주고 해서 해당되는 보험료를 받아서 이제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시켜 준 것이죠. 근데 그때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사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자, 대인배상 1을 초과해 주는 보험이 대인배상 2이고 이 건설기계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를 가입했는데 이 건설기계는 자배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기계이므로 대인배상 1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만을 보상하는데 이 건설기계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일이 없을 테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상할 것은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대인배상 2만 보상하면 된다. 비록 구정건설기계가 아닌 이 건설기계가 자동차 보험 대인 1과 대인 2를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상할 것은 대인 2만 보상하면 해주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 피보험자와 보험사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차가 이 건설기계가 운행자 책임을 보상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대인 1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했다면 대인 1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애초부터 대인 원에서는 보상을 받을 일이 없는 이 건설기계가 비록 대인 원까지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대인 원에서는 애초부터 보험금이 나갈 일은 불가능하고 없는 상황이므로 이 모든 손해는 바로 대인 2, 즉 대인 1에서 보상해 줄 손해가 0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초과하는 손해는 전체 손해가 될 것이고 그 전체 손해를 대인 배상 2에서 보상해라 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 안의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대인 배상 1에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인가, 대인 2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판결하고 있고요. 대인 배상 2와의 관계,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약관상 대인 1이 없거나 대인 1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대인 2에서 보상한다고 할 때 대인 1에서 애초부터 지급되는 금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모든 손해는 대인 배상 2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 대인 1과 대인 2와의 기본적인 약관상 관계와 대인 1과 대인 2와의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의 관계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정리해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는 우리가 전 시간에서 학습하셨던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피보험자와 거의 유사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해당되는 피보험자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피보험자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명 피보험자인데요. 자, 피보험장치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해서 보험증권의 기명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신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기명 피보험자는 보통 소유자가 될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소유자가 계약자가 돼서 계약자, 소유자, 기명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그런 구조로 보험을 가입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가능은 한 것이고요. 자,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소유자가 기명 피보험자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자, 우리가 배웠던 소유권 유보부 매매 계약의 매수인,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리스 계약의 리스 이용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처럼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속적으로 즉 소유자보다도 더 소유자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사람들도 기명 피보험자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스 차량 일반적으로 단기 렌트를 썼을 때는 렌트 회사가 기명 피보험자가 되고요. 자, 리스를 사용하는 임차인은 승낙 피보험자가 되는데요. 렌트를 사용하는 임차인은 승낙 피보험자가 되는데요. 자, 리스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리스 회사가 명부상 소유자가 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사실은 리스 기간 동안 리스차를 사용하는 사용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 사용 이용객 이름으로 기명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그렇죠. 보험 혜택을 벌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요. 자, 렌트도 마찬가지인 게요. 단기 렌트와 달리 요즘엔 장기 렌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선택에 따라서 렌트 회사를 기명 피보험자로 넣을 때도 있고요. 장기 렌트에 임차인을 또 기명 피보험자로 넣어줄 때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어요. 두 번째, 친족 피보험자는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동거 친족은요, 그렇죠. 특수한 그런 신분 관계, 유대 관계 때문에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낙 피보험자와 달리 승낙 피보험자는 그야말로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한 데에 비해서 우리 친족 피보험자는 그러한 승낙이 없더라도 이미 친족 관계 자체와 그리고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승낙에 준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친족 피보험자를 따로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따로 두고 있고요. 자, 이 친족 피보험자는 그래서
그야말로 피보험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뒤에서 학습하실 승낙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요. 기명 피보험자가 직접 승낙했음을 입증해서 승낙 피보험자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비해서요.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드님이 운전했어요. 그러면 차주인 아버님이 승낙하신 적이 있나요? 어떠신가요? 물어봤을 때 대부분 그럴 거죠. 아니 내가 승낙한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지 않느냐. 우리 집 차다 이 차는. 내 명의로 돼 있지만 우리 집 차다라는 부분 결국은 이 친족 피보험자를 두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친족 피보험자란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유학 온 처제와 같이 살고 있다면 처제가 형부의 차 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평소에 절대 안 된다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무서우니까 못 쓰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처제가 서울에서 올라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이제 살면서 처제가 학교를 다니는 그 순간에 제가 보험을 바꿨어요. 연령 한정 특약을 처제 나이에 맞게 바꿨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이미 그러한 행위 자체가 승낙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즉 승낙 피보험자와 달리 직접적 승낙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성을 좀 더 보험사에게 인정받기 용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피보험자 제도가 바로 친족 피보험자고요.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친족 피보험자는 보유자 중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보유자가 아닌 자, 즉 무단 운전자와 절취 운전자가 절대 친족 피보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승낙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직접적 승낙을 받아서 피보험단체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자, 승낙은 반드시 기명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승낙의 방식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상관은 없지만 승낙 자체는 직접적 승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제가 새로 산 차를 보고 키를 가져가면서 나 이거 좀 잠깐만 내가 한번 타볼게. 나도 저 차를 사고 싶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렇다면 승낙한 것인가요? 그렇죠. 키를 가지고 나가는데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다. 묵시적인 승낙인 것이죠. 이런 경우들도 자, 그 행위가 직접적인 승낙이기만 하면 되고요. 반드시 명시적, 묵시적인 것을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승낙의 승낙, 즉 승낙받은 피보험자인 승낙 피보험자가 또 사용 관리를 승낙해줘서 그 자동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즉 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승낙 피보험자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승낙을 받은 사람을 다 승낙 피보험자의 범죄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명 피보험자가 직접적 승낙을 한 경우만 승낙 피보험자에 넣어주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죠. 자동차 보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비록 지위는 형식상, 법률상 지위는 승낙 피보험자 내지 임차인 이런 지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차의 소유주로처럼 평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내 이름으로 이제 어떤 그 보험의 할증 이런 것 때문에 아내 이름으로 아내를 기명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을 했지만 실제 그 차를 다 대부분 쓰고 하는 것들은 남편이다. 그런데 그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 사용을 허락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승낙이 아니고 실질적인 기명 피보험자인 남편이 직접 승낙을 해준 것이다. 따라서 부인이 직접 승낙해준 것도 같이 해준 것처럼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승낙 피보험자로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승낙 피보험자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예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지입차주들이시죠. 택배 회사나 화물 회사나 관광버스 회사에 그 운전하시는 그분들은
이제 차를 사가지고 활부를 그분들이 내시고 근데 등록증을 띄워보면은 땡땡 관광버스, 땡땡 택배, 땡땡 화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도 이분들이 다 내시고요. 그렇게 돼. 자, 그래서 이런 구조라면 실질적인 소유주는 실질적인 김영피보험자는 결국은 해당 차의 기사 운전을 직접 하시는 그 지입 차주님들이라고 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승낙의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전차이라 하더라도 승낙 피보험자로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경우들이 이제 판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재미있는 판례들이 굉장히 몇 개가 있었는데요. 자, 첫째, 여기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이제 망하고 저기 고향으로 낙향해서 농사를 짓기로 하고 낙향을 하기 전에 친구를 찾아와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빚잔치를 하고 정리를 했더니 차를 살 여유가 없어. 친구야 미안하지만 너 차를 내가 좀 쓰면 좋겠다. 아무래도 시골로 내려가다 보니까 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차주인 친구는 승낙을 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 편하게 쓰고 여유 될 때 돌려줘. 라고 얘기하고 내려갔어요. 자, 그렇다면 그 차는 반환 기한이 없이 이미 승낙 피보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소유주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승낙을 받은 그 친구가 시골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차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승낙이 아닌 직접 승낙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판례는 전국 일주 여행을 가기로 하고 지인에게 차를 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허락을 해줬어요. 이러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승낙 피보험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충족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예외적으로 승낙이 승낙 피보험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은 이와 같이 포괄적 기한이 없는 즉 이러한 얘기는 결국은 소유자와 유사한 소유자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비록 승낙이라 하더라도 승낙 피보험자로 직접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서 승낙 피보험자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승낙 피보험자 중 취급업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들이 여러 종류의 피보험자가 등장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김용 피보험자인데 의외로 김용 피보험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고 이전에 보험 가입 당시에 김용 피보험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다툼의 실익이 그렇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동차 보험, 즉 특히나 손해사정사 시험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이 승낙 피보험자에 대한 부분, 즉 승낙의 승낙, 직접적 승낙이라는 요건 이런 부분을 더해서 지금 학습하실 취급업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승낙 피보험자가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 특히 시험에 따른 약관의 비중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인배상원 피보험자에 있어서는요, 취급업자도 승낙 피보험자에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즉, 각종 자동차에 관련된 위탁하는 업무를 다루는 업을 하는 자들은 바로 승낙 피보험자로 들어갑니다. 즉, 취급업자는 승낙 피보험자에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동차 보험에서 피보험자란 그렇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인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제3자라고 하고요. 이 제3자에게 우리 보험회사는 보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제3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제3자에게 반드시 대의권을 행사해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했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에서 그 제3자가 책임져야 될 금액만큼은
반드시 받아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전차인이 즉 승낙의 승낙이 피보험자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 즉 내가 보험사가 보험 처리를 했음에도 내가 그 돈을 물어줘야 될 상황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문제로서 취급업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자, 대인배상원에서는 취급업자를 피보험자에 넣어주지만 대인배상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자 상해에서는 피보험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취급업자 사고가 발생했고요. 김영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인정돼서 대인배상2를 보상하거나 했을 경우에 보험사는 그 취급업자에게 대인배상2 해당되는 상당액에 대해서 반드시 금전적으로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피보험자 같은 상황이고 같은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렇게 향후 처리되는 기준과 방향과 그 다음에 불이익한 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취급업자 사고에 있어서 자 김영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어서 대인배상2가 작동돼서 대인배상2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는 취급업자는 반드시 그 돈을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배법상 보유자와 피보험자, 김영, 친족, 승낙, 사용 피보험자의 범위를 본다면 보유자의 범위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취급업자인 경우죠. 취급업자는 보유자이면 틀림없지만 대인배상2 피보험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서자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 바로 취급업자고요. 자, 사용 피보험자는 맞습니다. 자, 우리 김영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를 위해서 피보험자 용차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 사장님들도 피보험자에 넣어주기 위한 것이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자, 생각해 본다면 이 사용자, 즉 사장님을 회사 대표를 회사를 피보험자에 넣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렇죠. 김영 피보험자가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가던 중에 사고를 야기했으면 사용자는 사용자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 비록 김영 피보험자이고 피보험자 용차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직원보다 높은 사람은 바로 회사인 사용자인 것이고요. 자, 김영 피보험자에게 이렇게 지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디 A라는 곳에 출장을 갔지만 B라는 곳에도 업무를 좀 보고 올라오고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네, 늦어질 것 같으니까 한 7, 8시쯤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시 반까지 꼭 도착해서 내가 또 지시할 일이 있어 라고 하면 자, 우리 비록 차량의 소유주이고 김영 피보험자로서 그 차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사장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아니면 업무를 빨리 끝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5시 반까지는 회사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다면 결국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예를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김영 피보험자 위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을 사용자라고 칭하고 그 사람들을 피보험자의 범죄에 넣어주지 않는다면 김영 피보험자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더라. 왜? 사용자를 피보험자에 넣어주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렇죠. 사용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올 테니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관을 만들 때 바로 사용 피보험자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분들 자체를 즉 회사 자체를 피보험자 범위에 넣어줌으로써 보험금 청구도 인정을 받게 해주고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서도 제외시켜 줌으로써 우리 김영 피보험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 피보험자가 제도가 자동차 보험에는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이 피보험자의 종류가 굉장히 자동차 보험에서 다양한 이유는 바로
자동차의 용도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차를 빌려줄 수도 있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업무에도 이 차를 쓸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자동차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서 피보험자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피보험자의 여러 가지 종류의 피보험자가 있기 때문에 이 피보험자의 각각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피보험자의 공통점, 즉 친족, 승낙, 사용 피보험자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죠? 예, 그렇죠. 기명 피보험자가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중심에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 친족에서는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어야 되고요. 승낙에서는 기명 피보험자가 직접적 승낙을 했어야 되고요. 사용 피보험자에서는 기명 피보험자의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자, 결국은 기명 피보험자와 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예컨대 여러분, 제가 차가 있는데요. 우리 동생이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내일 지방 출장을 가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 차를 가지고 갔어요. 이때 제 동생의 사용자인 회사는 사용 피보험자가 될까요? 될 수가 없죠. 예. 이 요건이 바로 기명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해야 되는데 기명 피보험자가 아닌 승낙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운전 피보험자는 위에 있는 피보험자, 즉 기명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를 위해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운전하거나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회법 규정 다시 한번 따져 봅시다.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예, 그렇죠. 운행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다 보유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보유자 중에서도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 자동차를 절취당했을 때, 양도했을 때, 취급업자 업무와 관련해서 위탁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또 누가 있죠? 그렇죠. 예, 자회법상 운전자와 운전보조자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운행자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자, 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운전자와 운전보조자 규정이 그대로 넘어와서 운전피보험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자회법에서 말하는 운전자와 운전보조자는 운행자를 위해서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데 비해서요. 약관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승낙, 사용 피보험자를 위해서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인배상원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오직 운행자 책임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운행자 책임을 절대 질 리가 없는 자회법상 운전자와 운전보조자 중에서 보유자를 위해서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들을 왜 운전피보험자에 넣어줬냐는 것이죠. 그렇죠. 보험금 청구권은 행사할 수도 없는데 이거는 여러분 사용피보험자를 넣어준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직원을 이제 우리가 고용했고요. 운전을 하는 직원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을 피보험자에 넣어주지 않는다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차주인 제가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실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운전을 잘못한 그 기사한테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피보험자에 넣어주지 않으면요. 보험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자에 하기 때문에 모두 해당되는 금액, 책임 비율만큼 모두 돈을 환수해 올 것이에요.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대인배상은 원이지만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분들도 모두 운전 피보험자에 넣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 피보험자를 우리는 이제 의제 피보험자라고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유 피보험자인데요. 자,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 친족, 승낙,
사용, 피보험자 이외에도 혹시 다른 보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대인배상원에서 피보험자로 보아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어떤 보충적으로, 즉 대인배상원은 끊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유 피보험자를 이제 대인배상원에서는 고유한 피보험자로서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보유 피보험자 예는 무엇이 있을까? 자, 거의 99.9%는 바로 승낙 피보험자로 대부분 다 포섭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자, 예를 들면 제가 렌트카를 빌렸는데요. 그 렌트카 회사에서는 저 아니면 절대 운전하지 말라, 어느 누구한테도 이 차를 넘기거나 위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약속을 받고 차를 빌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술을 먹는 바람에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한다면 제가 그 렌트카 회사와의 약속은 깼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자, 그 차가 렌트카인 것을 알고 대리운전을 오신 그분 입장에서도 렌트카를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약주를 하셨으니까 대리운전을 불렀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다른 나쁜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분들을 권한 없이 운전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요? 그렇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때를 대비해서 바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대인배상원의 보유 피보험자 제도라고 할 것이고요. 자, 대인배상원에서 보유 피보험자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와 취급업자를 대인배상원에서만 피보험자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즉 그래서 양도인의 보험에서 엉뚱하게도 양수인이 사고를 냈을 때 보상해 주는 이유, 그리고 자, 대인배상원을 가입하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도망간 차, 뺑소니 친 보유불명 자동차 사고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정부보장사업이라는 대인배상원을 보상해 주는 이유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자배법 적용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타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대인배상원이 무조건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저는 쓰는데요. 대인배상원은 끊기면 안 된다, 끊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보유 피보험자도 결과적으로 같은 취지고요. 자, 대인배상원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고요. 책임근제보험이라든지 산보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학습을 하고 계실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면책약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원에서는 면책약관은 단 하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면책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보험계약자라는 사람은 누군지는 알고 있겠고요. 여기서 기명 피보험자라는 얘기가 없고 승낙 피보험자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피보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습하실 때 피보험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든 피보험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특정한 피보험자를 지정해 놨을 때, 예를 들어서 기명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이렇게 지정해 놨을 때는 그 해당되는 그 피보험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인배상원에 보상하지 않는 고의사고 면책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모든 피보험자가 되겠죠. 모든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면책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면책약관이고요. 예,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자, 이렇게 면책이 돼버리면요, 우리가 정부보장 사업을 처리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예외 규정을 두고 있냐면요,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즉 자배법에 우리 직접 청구권 규정이 있고, 아까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을 학습하시면서 약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이라는 약관 규정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 잠깐 보셨는데요. 그렇게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보험사는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이제 그렇죠. 그러면 대인배상원 한도가 되겠죠. 이 한도 안에서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면책인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3년 이내에 그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하게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인배상원에서는 면책 사유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세상에 어떤 피해자가 자, 고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예, 이 규정을 모르지 않는 이상 이 규정을 앓고 있다면 당연히 보험사에다가 관련 자료 구비해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두말 않고 보상하고요. 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가 가해자, 고의로 사고를 낸 그 가해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내 돈 손해배상금 배상하라고 얘기 안 해도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주고 그 보험사가 그 힘든 일을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 바로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예, 비록 고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상을 먼저 해주고 예, 그 보험사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 돈을 3년 내에 청구해서 받아오게끔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고 이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인배상원에서는 예, 직접 청구권이라는 대인배상원에서는 면책약관이라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대인배상원은 기본적으로 운행자 책임만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요. 모든 피해자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아니고요. 운행자 책임으로 인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배법상 타인만 보상해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 배상 책임 이론, 배상 책임에 관련된 부분, 법률상 책임에 관련된 부분, 그 중에서도 운행자 책임에 관련된 부분에서 타인성이 있는가 없는가, 타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계속 학습하시고 정리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인배상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운행자 책임만을 보상하기 때문에요. 예, 피해자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 예,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운전자와 운전보조자, 즉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자와 자배법상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는 당연히 타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외 사례도 있죠. 우리 어떤 게 있으시죠? 예, 공동 운행자의 타인성, 그렇죠. 그 다음에 교대 운전자의 경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순수하게 운행자 책임을 지거나 순수하게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로 평가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인배상원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죠. 왜? 네, 운행자 책임이 없는, 같은 말로 타인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의 교과 과정, 이제 우리 학습 과정의 기본적인 순서는 당연히 법률상 책임, 그 중에서도 운행자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운행자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타인, 그리고 운전자와 운전보조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나 운전자나 운행자에 해당하는가, 어떤 사람이 타인에 해당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학습을 하고 이제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넘어오신 부분이고요.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부터 앞에서 배우셨던 법률적인 이론들이 계속 학습을 하시면서 결부돼서 이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록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빠른 목소리라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부분을 꼭 기록을 하셨다가 해당되는 부분 정리하실 때 반드시 결부시켜서 연관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례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다는 점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래서 이제 대인배상원에 보상하는 손해와 피보험자를 모두 학습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대인배상원은 유한보험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과연 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자, 대인배상원에 지급보험금은 보상 한도가 있는데 한 사고당 한도는 없습니다. 1인당 한도만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생겨도 보상이 모두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1억 5천 사망, 상해는 1급이 3천만 원부터
14급이 50만 원까지 차등을 두고 있고요. 후유장애도 1급 1억 5천에서 14급 1,000만 원까지 해서 차등을 두고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즉 사망 사고는 1억 5천, 상해 1급이면 3천, 14급이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요. 제가 과실이 20%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해자는 얼마를 물어주면 되죠? 80만 원만 물어주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배상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제가 80만 원 넘는 돈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가해자도 80만 원이 넘는 돈을 줄 리도 없죠. 그런데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법은 타인이라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보상의 범위도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보다 많이 넉넉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급보험금 산정의 특칙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있고요. 사망의 경우에는 한도가 1억 5천인 것은 맞는데요.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은 최저로 보상을 해주고요. 둘째, 부상 치료 중에 사망, 즉 교통사고로 현장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 중에 사망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때는 그 한도, 사망 한도 1억 5천과 부상 한도 3천만 원을 더한 1억 8천이 단일 한도로 됩니다. 그래서 치료 중 사망인 경우에 이렇게 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 예시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피해자를 위한 제도인구나 하는 것을 자 보시면 자 치료비가 1억이 생겼고요. 사망 관련 손해가 1억이 생겼다면 만약에 부상 한도 따로 사망 한도 따로 운영을 한다면 부상 1급은 최대가 3천만 원뿐이 안 되니까 치료비가 1억이 발생했어도 3천만 원뿐이 지급 못하고 7천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망 손해도 1억뿐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 한도는 또 남아있지만 어쩔 수 없이 1억뿐이 못 받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받는 금액은 1억 3천인데요. 자, 이 한도를 1억 8천으로 바꿔주고 그 한도 안에서 부상 손해와 사망 손해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즉 1억 원, 치료비 1억 원과 사망 손해 1억 원을 합산한 2억 원이 1억 8천 한도를 넘으니까 한도인 1억 8천까지 지급하게끔 규정을 운영하면 피해자는 지금 1억 3천이 아닌 1억 8천을 보상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피해자를 위해서 지급보험금 산정에 즉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부상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과실이 많거나 자 치료에 관계되는 비용 이외에 다른 손해가 치료에 관계되는 비용보다 적거나 해서 치료에 관계되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최소한 지급된 그리고 인정된 그 비용,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중에서 진료비 해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모두 보상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 자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보험사가 다 보상해 준대라고 하는 얘기들이 바로 이 규정에서 유래한 것이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자, 물론 이제 제가 후에서 배우시겠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약관이 좀 개정이 돼서요. 아주 경상인 환자들 사고인 경우에는 다른 특칙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해당 부분에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원칙적으로는요. 아무리 과실이 많고 받을 돈이 없고 하더라도요. 그 치료비 혜택 받은 돈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어차피 거기까지는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 주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금 제도와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범위가 더 넓다는 거 그렇고 자 장애는 자 급수별 한도 안에서 산정된 금액을 과실상계하고 나서 지급을 하는데요. 자 문제는 장애가 생겼을 때는 필연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나서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부상 이후에 장애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때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요. 또 특칙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부상 손해와 장애 손해를 합산해서
과실상계를 해가지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상에 대한 것은 과실상계를 해서 평가를 따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액이 산정된 손해액이 부상 손해액이 치료관계비보다 미달하면 치료관계비를 주는 것으로 일단 산정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장애에 대한 손해는 과실상계한 금액이 한도 내에 있으면 그 금액을 또 계산해서 두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규정은요. 우리 대법원에서 뭐 따로 규정을 만들거나 법리를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이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이 판례는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판례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보시면 부상한 경우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해급수별 한도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지급한다. 그런데 장애의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과실상계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때 부상 후에 장애가 생겼을 때 그 금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상으로 인해서 생긴 금액을 산정한, 즉 과실상계한 이후의 금액과 치료관계비를 비교해서 높은 금액으로 산정된 그 금액과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과실상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두 금액을 모두 즉 부상 과실상계해서 과실상계 후 생긴 금액, 장애 과실상계해서 과실상계 후 생긴 금액, 심지어는 부상으로 과실상계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장애에서 생긴 손해에서 그 금액만큼 빼는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디서? 대인배상원 부상 후에 장애가 생겼을 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판결이 바로 부상 후 장애 관련 지급보험금 산정에 관한 관련 판례로서 대법원 2020-9402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대인배상 2 이어서 이제 학습하실 것인데요. 자, 대인배상 1 먼저 정리하시고요. 대인배상 2 학습 끝나고 나면은요, 대인배상 2를 정리하시고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를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면책약관, 지급보험금 산정까지 모두 나누어서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해서 우리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8주 8회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